오랜만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국내 주가 지수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이번 조치로 한미 금리 역전 부담이 완화되면서 한국은행도 경기 부양에 무게추를 옮기고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네요. 일단 2회 추가 인하도 시사를 한 상황이고요. 미 기준금리 인하와 폭, 전문가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갔나요? 예, 0.25%포인트 네. 인하한 것은 사실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2회 더 인하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까지 예상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요? 생각보다는 올해 인하를 2번 더 한다라고 하는 그 점도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점도표라는 것은 연준 그 FOMC의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연준 위원들 19명이 자신이 생각하는 전망을 표시한 건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정책금리 결정을 할 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은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의견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19명이 투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2번 더 0.2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할 경우에 2번 더 인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1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한 번만 더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9명으로서 이 박빙이었기 때문에 2회 더 인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것도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가 잠깐 나왔네요. 이따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듣고요. 그동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더 빠르고 또 과감한 이런 금리 인하 압박이 줄기차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예, 사실 기준금리를 내리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예측이 됐거든요. 네. 연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데 하나는 완전 고용이라는 정책 목표하고 그러니까 실업률과 경기와 연관이 돼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물가 안정이라는 것 때문에 B컷을 단행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요. 여전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훨씬 상회하는 2.9%고요. 또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7월 달이 가장 최근 자료인데 그것도 2.9%로 오히려 최근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관세의 영향을 반영을 해가지고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만 놓고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라서 이제 소폭 인하에 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금리 결정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연준 이사로 임명한 스티븐 바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빼고는 모두 동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런 이사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했던 바로 그 0.5%포인트 인하, 이른바 B컷을 주장을 했지만은 아직 그렇다면 연준은 이른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큰 폭의 금리 인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점도표에 따르면 그 경제 전망이랑 금리 결정이 엇갈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픽 같이 보여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점도표에 따르면 지금 GDP하고 실업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갖다가 FOMC 위원들이 전망을 하는데요. 그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의 전망, 3개월 전의 전망보다 올해, 내년, 후년을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경기가 좋아질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실업률도 역시 내년과 후년 실업률을 갖다가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가 좋아질 것을 시사하고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내년 전망치를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갈 거고 경기는 좋아질 거고 실업률은 낮아질 거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물가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 불구하고 정책금리의 경로 같은 경우는 올해 3회 인하 0.25%포인트씩 내년과 후년에 1회씩 인하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진 거죠. 정책금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상충이 되고 있는데 이 정책금리 결정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연준 이사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가요. 제롬 파월이 이번에 언급하기를 이것은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였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책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생각보다 빠르게 냉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올해가 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았는데 예. 2번 정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2번 추가 금리 인하를 찬성한 연준 의원이 이번 점도표상으로 10명이고요. 19명 중에 9명은 한 번만 인하하는 쪽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9명 중에서 실제로 투표를 하는 12명의 의견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나오는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GDP 관련된 여러 선행 지표들, 고용시장 지표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두 해나 두 차례나 인하하지 말고 한 차례만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의 독립성 여기에도 요즘에 관심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그 리사 쿡 이사 당분간 이사직을 뭐 물론 유지하긴 했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한 질문에 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또 보이기도 했고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거취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고 이번에 표만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연준 내에서 어떤 균열 여부도 이 앞으로의 변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것은 미국의 통화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뭐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이죠. 그래서 선거 결과에 민감하기 때문에 선거를 임박해서는 뭐 계속 연준을 압박을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많은 미국 국민들이 고물가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자산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가 거품이 붕괴되면서 자산 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금리 결정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랑 목표만 가지고 정치인의 외압 없이 통화 정책을 추진해라라는 것이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을 갖다가 연준 이사로 임명했고 그 사람이 사실 백악관에서 맡고 있는 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휴직 상태죠. 예. 이런 전례 없는 일을 벌이는 데다가 끊임없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속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임기가 13년이나 남아 있는 리사 쿡 위원을 갖다가 해임하려고 하다가 지금 좌절이 된 상태고요. 법원의 제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의 신뢰성을 금융시장에서 믿지 않게 되면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정책의 통화 정책의 효과가 약발이 소위 말하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연준 이사들 간에 지금 점도표를 보면 의견이 분포도가 넓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다시 제기가 돼서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상이 좀 힘들기 때문이겠죠. 이번 연준 금리 인하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차가 1.75%포인트로 좁혀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 수장들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지금 우리 경제정책 수장들의 전망은 0.25%포인트 인하 자체는 이미 충분히 시장에서 예상이 됐고 기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요. 이번에 0.25%포인트 인하를 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 입장에서는 사실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었던 명분 중에 하나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지금 현재 원래 2%포인트였다가 지금 1.75%포인트로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금리 차가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급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우려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하나의 명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뭐 올해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이제 불확실성은 이제 앞으로 2번 더 할지 1번 더 할지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한 번 더 추가 인하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가 지나치게 크게 벌어져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급등할 우려는 덜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통화 정책에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닥, 코스피 지수도 상승 출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예. 시장에 어느 정도 여파가 있었을지요? 예,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제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은 사실은 0.25%포인트 인하 결정이 난 직후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뭐 달러도 약세로 전환했었는데 이 점도표가 공개되고 그다음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다음에는 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증시는 결국은 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진 거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기존의 물가 안정보다는 완전 고용 축으로 중심이 점점 이동해 간다는 점 이런 부분을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식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이 지금 부동산 불안 요인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제 금리 인하가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 예, 저의 생각하고 한국은행의 지금 원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그 경제학자로서의 생각은 기준금리 인하는 어차피 지금 한국은행에서 올해 1회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여러 차례 강하게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의 시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기준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바로 내수가 진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수 진작까지 6개월, 최소 6개월 이상, 그다음에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9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은행조차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대, 0.9%로 전망한 상황이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 근처에서 이미 왔다 갔다 하니까요.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측면에 방점을 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인하할 거면 최대한 빨리 통화정책의 시차를 고려해서 그래서 바로 10월 달에 인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국은행의 입장은 이창용 총재가 최근 서울대 특강에서도 발언을 했던 것처럼 오히려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서 부동산으로 여유 자금들이 쏠려가고 서울 집값이 급등을 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통위 의사록을 보게 되면 몇몇 금통위원들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집값만 상승을 하는 거지 전국의 집값이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라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결정, 모든 소비자들의 소비 저축의 의사결정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닭을 잡는데 소를 잡는 칼을 쓰는 것과 같은 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주택금융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경기 부양에 위해서 빨리 10월 달에 인하하는 게 맞는데 부동산 시장에 지금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여러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바탕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은 11월 달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견해차가 있네요. 자, 짧은 한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엔비디아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등 자국 주요 IT 기업에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도 3% 정도 하락하기도 했는데 이 금지하게 된 칩은 뭐고 또 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포괄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RTX 프로 6000D라는 칩을 갖다가 이제 구매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첨단 반도체를 갖다가 AI 관련 첨단 칩을 갖다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제를 갖다가 우회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준을 우회해서 중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저사양 칩들이 있습니다.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중국에 수출은 가능하고 여전히 중국에서 쓰기에는 고사양인 칩들인데 그게 H20이라는 칩이 원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여전히 미국 정부로부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막 이런 제한 조건이 있었고요. 그게 일부 풀리긴 했지만 이거를 판매하는 대신에 그 매출의 15%를 정부에다 내라. 이런 식의 압박을 받아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H20에 대해서 이 미국에서의 수출 통제에 대응을 해서 H20보다도 또 좀 더 저사양으로 중국에다가 수출을 할 수 있게 새로 개발한 AI 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갑자기 중국의 이제 빅테크 업체들한테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것은 결국은 이 AI 관련된 산업에서의 전반적인 공급망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자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도체 같은 품목은 관세를 더 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예. 최근에 했어요. 예. 갑자기 지금 반도체 관세, 의약품도 마찬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반도체는 향후 경제 패권을 주도할 AI 산업의 핵심 중간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대만이라든지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유사시에 미국의 기업들이 반도체를 제대로 조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도체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가져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 19 같이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 의약품이 필요한데 이것의 제조를 외국에 의존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반도체를 미국의 전략상 안보 목적으로 국내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 다른 것은 제조업 부분에 있죠. 그래서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되고 제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과 의약품 기업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러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관세,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품목들에 대한 압박과 좀 비슷한 경향성을 좀 보이네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사실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그렇죠. 미국에 이제 우리가 일부 생산 시설을 삼성전자는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들은 다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미국 바깥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실제로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10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기업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결국 이것은 사실은 10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객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업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적으로 자기 임기 중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하면 이 100%라고 지금 엄포를 놨던 관세는 좀 깎아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경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 내 정보는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고 피싱이나 스미싱 시도가 오는지 의아했는데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였나 봅니다. SKT 해킹 사태에 이어서 KT 소액 결제 개인정보 탈취, 이번엔 롯데카드에서 297만 명의 카드 번호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처음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인데 회사 측은 월 말이 돼서야 사태 파악을 했고요. AI 3대 강국 목표 이전에 업계의 기본적인 정보 보안 수준 살펴봐야겠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